응용 수리가 전체 베이스에 깔려서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파트가 기본 수리에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NC에서 접목되는 부분에서도 부분 다 접목되고 있고, 전체 범위 영역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수리 적용되는 범주로 따졌을 때는, 그죠?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서 관련되는 예시 먼저 살펴보시고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문제 유형 다양하게 이렇게 접목을 해보실 건데, 물론 기초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긴 하지만요, 단순히 너무 기초,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반복하는 연습은 여러분이 욕심을 내셔서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욕심을 내서 여러분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문제 유형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생기쳐여도. 그쵸? 그래서 일단 처음에 출발은 쉽게 접근을 하겠으나 약간씩 조금씩 중간중간에,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내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그런 요거는 조금 살짝 어렵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이 이렇게 다 나올까를 염려하시면 안 되시고, 뭐 그럴 필요도 없으시고요.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죠? 자, 저희가 이 강좌를 만든 데는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이거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죠? 문제 유형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고자, 그 다음에 그거를 처음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물꼬를 좀 트드리고 이렇게 열어드리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목적인 채로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하면서 조금 열린 상태에서는 약간씩 어려운 문제를 접하는 거, 그 정도니까 크게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부분에서 뒤쪽에 문제, 전체 문제 말고요, 백제 형태로 이제 제가 파트별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이제 형성을 해놨는데, 그거 외에 앞쪽에서 제가 관련되는 문제, 이런 문제 형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면 됩니다라는 부분,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 일단 알려드리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나누기 전에 각 파트별로 대표 문제 한두 문제씩 저희가 앞쪽에서 모든 이와 관련되는 종류의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지 연결을 한번 해보실 거니까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시고요. 이거는 농도 문제구나. 그러면 이거는 속도 문제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앞쪽에 문제 푸실 때는. 자, 그걸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요. 열심히 저희가 좀 해서요. 이 부분에 워낙 이제 많은 범주에서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열심히 좀 준비해서, 당연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뭐 시작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예. 더운 여름 내내 이제 아무것도 못한 채 지내온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이거는 늦은 상황은 아니고 부지런히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열심히는 하셔야겠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열심히 좀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시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유형별 예제 문제를 첫 번째, 아까 제가 농도 관련, 그 다음에 속도 관련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조금 연결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찬히 전체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마다 타이틀을 좀 걸어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뭐 기본 정석 교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때는 기본 정석 교재에서도 보면 타이틀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영역, 어느 파트에서 더 추가적인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봐야겠다라는 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학습의 용이를 위해서 제가 파트를 이렇게 좀 나뉘었고, 외지간하면 전체적인 순서도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본 정석 교재와 기본 순서가 거의 흡사하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 아마 찾아서 추가 문제 풀어보시고 연결해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용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식염수 소금물이 800g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거기에 400g의 물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800g이 그릇에 담겨져 있었는데 400g을 추가적으로 더 넣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원래 소금물이 800g이 있었어요. 원래.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넣은 거죠. 400g만큼을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황이 전체적인 용량이 얼마가 되냐 하면 1200g, 단순히 이제 소금물 용량 자체가 합쳐진 개념에서. 그죠? 당연히 이제 용량이 합쳐진 거잖아요. 400g의 물을 더 넣었으니까 용량적인 측면에서는 물 자체의 용량은 1200g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주목하실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800g은요, 요거는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 있었던 물. 그죠? 염도를 가지고 있는 소금이 들어가 있었던 물이고, 요 위에 400g, 요거는 그랬고, 요거 400g 추가한 거는 그냥 물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맹물. 그냥 소금은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농도 자체가, 소금물의 농도 자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옅어졌겠죠. 저희가 흔히 된장찌개를 드시다가 아우 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 더 부쳐! 이렇게 해서 맹물을 막 붓죠. 거기다 막 소금물 부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니까 짠 정도를, 염도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맹물, 그냥 물을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딱 봐도 어떤 상황이냐면 800g의 소금물일 때 이 상태보다 400g의 물을 추가를 하고 나면 전체 소금, 물 자체의 소금 비율은 똑같은데 물이 더 추가됐으니까 농도는 옅어졌겠구나 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저희가 그냥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4%의 식염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합쳐진 1200g이 비율적으로 기존에 이제 소금 자체는 들어 있었으니까 여기에 그럼 얘가 이제 4%가 된 상태다. 이 1200g의 소금물의 농도가 4%다. 4%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딱 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자, 요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원래 식염수 농도는 얼마인가? 원래 식염수의 농도 그러면 아까 물 400g을 넣기 전에 800g의 소금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800g 원래 있었던 얘는 농도가 그러면 얼마였을까? 그걸 묻는 거예요. 얘 농도를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농도라는 개념은, 소금물의 농도라는 개념은 소금물의 짠 정도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셨을 때 같은 물량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더 짜죠. 소금이 훨씬 적게 들어가면 덜 짜죠. 그러면 결국은 농도 개념은, 짠 정도의 개념은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물량이 똑같다면. 그렇잖아요. 물량이 똑같다면. 그렇죠.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800g의 소금물이 있었는데 400g의 물만 더 붓어요. 그러면 이 1200g 내에는 원래 소금물에 포함되어 있던 소금 있죠. 소금의 양. 여기에 물론 녹아 있지만 일부 요만큼이 소금의 양이라고 치면 요만큼의 소금의 양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얘 소금의 양은 그대로고 물만 더 들어온 거죠. 이 상황. 그래서 이제 흐려진 거예요. 농도 자체가.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래 소금의 양이 얼마였지? 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얼마지? 이걸 알면 원래 소금물의 농도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구하는 게 문제에서 이제 언지된 대로 가면 1200g의 소금물은 4%의 농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1200g의 4%의 농도니까 이때, 자, 이거예요. 바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소금의 중량. 소금의 양이 얼마니까 4%인 걸까? 이거예요. 1200g인데 4%래요. 농도가.
그러면 소금의 중량은 얼마인 걸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소금으로 안 가도 돼요. 소금으로 안 가고 우리가 보통 이윤을 나눌 때죠. 돈을. 이윤을 나눠요. 이윤을 나눠요. 자, 이번에 우리 1,000만 원 벌면 너 몇 프로 가지고 나 몇 프로 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그게 이제 이윤을 나누는 비율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1200g 안에는 물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소금도 있는 거잖아요.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 플러스 물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100g 있고 만약에 물이 500g이다. 합치면 600g.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소금물은 600g. 이 얘기예요. 그들이 합쳐진 그람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200g 안에는 물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소금의 양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의 양이 얼마래요? 그렇죠. 소금의 양 비율로 따졌을 때 4%라는 거거든요. 농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라는 개념은 백분율 개념이죠. 백분율 개념에서 이제 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백분율, 100 중에 4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200 곱하기 100분의 4라고 했죠. 그러면 1200 중에 100분의 4는 그람으로 따지면 몇 그램인 거지? 1200g 중에 100분의 4는 몇 그램인 거지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 곱하기 100분의 4. 100분의 4 비율은 얼마일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분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1200 곱하기 100분의 4. 그럼 100으로 곱하기를, 요 100으로 100 나누기 하시면 100, 여기 두 자리 없어지죠? 없어지죠? 100. 그러면 여기 10이 남네요. 그죠? 그러면 12 곱하기 4. 여기 있는 거. 요렇게 두 개가 곱해지는 꼴이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48.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1200g 전체 안에는 요만큼이 소금이라고 했을 때 소금의 양을 중량으로 따지니까 얘가 48g이 들어있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얘를 4%의 소금이 들어있는 농도 4%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람수가 점점점 많아지면 이 농도도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당연히 점점 짜지니까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결국은요, 농도 관련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형태가 뭘 따지는 데서 오느냐 하면 소금의 중량. 이게 사실은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거꾸로 접근되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면 소금물이 얼마 있고 그 안에 소금 중량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농도 개념이에요. 그게 농도라는 거죠. 소금물 안에 포함된 소금의 양. 이게 농도다. 그러면 비율에 대한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소금의 양은. 그래서 소금의 중량을 이제 찾아내는 게 관건인 거예요. 결국은. 자, 요렇게. 그러면 소금의 양이 48g 찾아냈죠. 자, 원래도 48g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단지 물만 더 추가를 했었던 거예요. 400g. 그죠? 그러면 원래도 48g. 물을 더 넣었지만 소금을 더 넣은 건 아니니까 소금의 중량이 바뀔 건 없잖아요. 그죠? 원래도 48, 지금도 48. 1200이 됐을 때도.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원래 식염수는 농도가 어찌 되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 800 중에 얼만큼을 원래가 800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800 중에 나는 48만큼이 소금이다잖아요. 800g 중에 48g이 소금이다. 이거예요. 그걸 비율에 대한 것으로 따지면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100분율, 퍼센트 개념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식에 해당하는 계산식으로 보신다면 800분의 48, 그 다음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라는 거죠. 자, 약분하시면 100, 그 다음에 800 약분하면 여기 8 남네요. 그죠? 그러면 8, 6 나누기 약분하시면 6, 8이 48. 결국은 6% 하고 계산 결과는 나오네요. 되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인 거거든요, 현재. 그럼 이제 이 과정을 구하기까지 지금 거쳐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를 구하는 게 관건입니까? 바로 소금의 양.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거를 알면 뭐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소금물 자체의 농도. 진한 정도죠, 그죠? 농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낼 수 있다. 농도는 어차피 100분율, 100% 곱하기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전체 소금물의 소금의 양이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 분의 얼마. 이렇게 접근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좀 구분을 해보시면요. 이게 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셔도 돼요. 이런 거요. 자, 100명의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쫙 앉아 있어요. 이 중에서 만약에 40명이 남학생이에요. 남녀 성별 구분한다고 치면.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40명이 남학생이면 여러분이 그냥 이거 계산 안 해도 답은 나오죠. 100명 중에 40명이 남학생이면 남학생의 비율은 얼만큼이냐, 비중은 얼만큼이냐 이런 표현 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식으로 그거를 굳이 표현하면 100명 중에 40명이 있다고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비율, 어떤 비중 이런 개념으로 100분율로 표현해보자. 이렇게 가면 결국은 여기다가 그래 곱하기 100, 100분율 표현이니까 얘처럼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물론 계산 안 해도 일반적으로 나오지만 100명 중에 40명이래. 그러면 비율적으로 40%네 이거잖아요. 그죠? 계산 안 해도 나오죠. 근데 식으로 굳이 쓰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 100 약분하시면 남는 건 4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0%. 그러면 반대적으로 여학생은 남녀 두 부류가 있다고 치면 여학생은 60%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 중에 40, 100 중에 6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결국은 800g의 소금 물이다 이거는 이 얘기잖아요. 이 말은 소금도 있고 물도 있다 그 말이죠. 소금 물이니까 소금 플러스 물이니까 800g이래요. 합쳐서. 남녀 학생이 같이 있는 게 800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48명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8만큼이 소금이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그거 비중적으로 따지면 몇 %에 해당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남학생 비중 따지는 것처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0 중에 48이 있는 거고요. 소금이 100분율 표현이니까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약분해서 계산해서 결국은 6%라는 결과를 얻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본 정석책을 보시면요. 소금물의 농도 관련되는 공식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론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외우시면 정말 좋은 점은 공식에 바로바로 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죠? 그래서 대입만 하면 계산 결과는 나온다는 점. 굉장히 빠르고 편리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걸 또 장점인 장점인데 단점으로 또 몰고 간다면 공식이 갑자기 헷갈렸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 대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일 때? 단순히 공식만 외웠을 때.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그럴 일이 없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 암기법에 의해서만 대입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1차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요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면 좀 외워져요. 어떤 부분에서는. 공식을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라는 게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익숙해지죠. 외워진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금물 전체 중에 소금의 비중, 소금 중량 그게 비율적으로 얼마냐? 곱하기 100. 그냥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되셨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바로 농도 개념입니다. 뭐 소금물이든 설탕물이든 뭐가 됐던 농도 관련해서 이제 비중, 비율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거리, 속도, 시간. 저희가 이제 일정 거리를 그다음에 어떠한 속도로 그다음에 뭐 어떤 시간만큼 소요돼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그거와 연관해서 이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역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 가볼까요? 시간이 얼만큼 소요되지라는 측면 생각해 볼까요?
거리가 주어져 있어요. 일정 거리가. 그 다음에 내가 그곳까지 출발 지점으로부터 도착 지점까지 갈 때까지의 일정한 속도로 가는, 여기에서는 사실 중간에 일정 거리만큼 가는 거는 변속 개념, 유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정 속도, 이걸 기본으로 하죠. 사실 변속을 계속 하는 관점이면은 이게 좀 접목되기 어렵고요. 문제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정 속도 유지되는 선에서, 그러면 일정 거리를 일정 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 사실 생각해 보실 수 있지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자, 거리적인 측면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명시를 해드렸죠. 일정 거리를 일정 속도로 가시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가 걸릴까라는 거는 나누기에 의해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보통 시속, 물론 분속 이렇게도 이제 가지만,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 시속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나는 1시간에 만약에 뭐 100만큼을 가요. 그러면 2시간엔 200만큼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일정 속도로 갔을 때.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시면 일정 거리를 일정 속도로 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 마찬가지죠. 1시간에 100만큼 간대요. 그러면 500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느냐? 그러면 나누기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500 나누기 하시면 되죠. 그러면 5시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개념은요, 돌고 돌아요. 얘네들끼리 이제 돌고 돌아서 시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거리를, 이동해야 될 거리를 속도로 나누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거꾸로 곱하시면, 그러면 거리는 얼만큼 가는 거지? 여기서 유추해 볼까요? 이게 시간에 해당하는 거는 내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이동할 때 속도 개념으로 나누시면 시간이 나요. 만약에 속도가 느려요. 오래 걸리겠죠.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수치가 크잖아요. 그럼 나누는 수가 크니까 당연히 시간도 적게 걸리겠죠. 그거예요. 그죠? 그 얘기. 그 다음에 요거를 시간적인 측면과 연관을 좀 요렇게 돌려서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요. 돌고 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만약에 이 수식을 거리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가보실까요? 그러면 거리를 놓고 속도를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거리적인 걸 포인트로 놓고 가시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뭐예요? 속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돌고 돈다는 거죠, 수식이. 근데 가장 기본은 그냥 기본 베이스 하나만 넣어두시면 돼요. 소요되는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된다.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속도로 나누자. 그러면 소요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나온다. 그냥 요거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연결을 문제랑 해보시면은 시속 12km로 간다 그랬고요. 그러면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늦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시속 20km, 시간당 20km를 가는 형태로 가면 10분 일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시속 12로 갔을 때와 시속 20으로 갔을 때 상황에서 하나는 10분 늦고 하나는 10분 일찍 가요. 약속 시간보다. 그러면 둘 시속 사이에 실질적으로 도착하는 시간 차는 얼만큼이에요? 약속 시간 기준으로 10분 늦고 10분 빠르면 도착하는 그들 사이의 시간 차는 20분이잖아요. 그쵸? 도착하는 시점이 시간 정해져 있는 약속 시간이 이 시점인데 얘는 10분만큼 늦게 도착, 그 다음에 얘는 10분만큼 일찍 도착,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들 사이의 속도 간격, 그러니까 시간차죠. 시간차는 20만큼 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활용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결국 뭐 시간, 속도, 거리, 이거 이제 활용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거리는 얼마인가? 거리를 물어봤네요. 근데 이제 기본 베이스에 뭐가 있으면 돼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에 해당하는 측면으로 이제 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속 시간까지, 약속 장소까지. 자, 여기서 집이고요. 그죠?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갈 거예요. 자, 이 거리를 D라고 놓은 거죠, 지금. 이걸 구해야 돼요, 저희는. 이 거리를 구해야 돼요. 자, 11호 갈 때, 그 다음에 20km로 갈 때 시속. 그들 사이에 속도 그러니까 시간 차이는, 도착하는 시간 차이는 결국 20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보시면 얘는 분명히 시속 개념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계산 문제 할 때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위.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센티미터, 미터, 길이 단위에서 그죠? 이런 거 이제 조절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시간 속도 관련해서는 시속과 분속 이 관점에서 좀 생각해야 돼요. 사실 초속까지는 그렇게 초속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대로 또 가지만 일단 기본은 시속 분속에서 정확하게 잘 잡혀져 있는가가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속인데 시간 차이는 20분 그랬어요. 20분. 그러면 분이고 얘는 시속이고 단위가 안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분에 해당하는 것을 시간 개념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1시간은 60분입니다. 분으로 하면. 그러면 자 1시간 60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분 단위로 고쳐요. 그러면 60으로 제가 나눈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게 나누기 하면 결국 1시간이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20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20분에 해당하는 거는 60분 개념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변환하려고. 그러면 60으로 나누기 하시면 요거 약분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22로 다 나누면 얼마로 약분돼요? 2, 3은 6. 3분의 1이네요. 그죠? 여기는 1이고 3분의 1. 그러면 결국은 20분을 시간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요. 3분의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계산에 적용할 때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3분의 1시간. 요렇게 그러면 시속 개념하고 연계가 되시죠. 3분의 1시간.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일단 염두를 좀 해 두시고요. 단위 조정해 주시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적인 측면이 3분의 1시간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들의 소요 시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봅시다. 여기서 자 12분의 D라고 한 건 뭘까요? 바로 12km 속도로 갔을 시속 10일 때 시속 10이고요. D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시속 12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D만큼 시간이 소요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거리를 속도로 나눈, 그죠? 속도분의 거리 나누기 속도, 그죠?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속도분의 거리 형태, 요 자체가 뭐예요? 시속 12로 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 이게 시간이에요. 12로 갔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속 20으로 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 역시 거리를 속도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속 20으로 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각각 시속으로 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이죠. 12분의 D, 20분의 D. 자, 이들 차이의 시간차가 얼마다? 20분. 아까 20분은 시간으로 3분의 1시간. 그쵸? 그래서 시간 차이니까 빼기. 시간차가 빼기. 그래서 빼기 한 거예요. 그 시간 차이가 얼만큼 난다? 3분의 1시간만큼 시간 차이 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계산은 그냥 식 자체를 풀기만 하시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기본은 여기에서는 포커스를 어디에 두셔야 돼요? 거리, 속도, 시간 관련되는 유형에서 등장을 할 때는 일단 하나를 포커스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게 구해라?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속도로 나눠라. 그렇잖아요. 거리는 똑같은 거고요. 거리는 똑같아요. 이동하는 거리.
근데 속도를 얼만큼 속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소요되는 시간이 길 수도 있는 거예요. 느리게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빠르게 가면 시간이 조금만 소요돼도 빨리 도착을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속도에 의해서 소요 시간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리에 대해서 중심을 놓고. 그러니까 시간은 이 수식이 그래서 그냥 나오죠. 어떻게 해라? 이동해야 될 거리를 속도로 나눠라.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활용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시간 차이가 3분의 1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빼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수식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성립이 되는 식이다라는 거죠. 12분의 D 빼기 20분의 D는 시간차가 얼만큼? 20분. 20분은 3분의 1시간. 60분의 20 이렇게 계산해서 3분의 1.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 차이는 3분의 1. 이렇게 이제 수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어때요? 구분되시나요? 구분되시죠? 자, 요렇게 일단 짚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실질적인 거리 D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푸시면 돼요. 요 자체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희 이거는 이제 분수식의 형태고, 그러면서 빼기, 그 다음에 D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생기초가 뭐예요? 그냥 잊어버렸던 거 다시 들춰내서 내가 그죠?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일깨워주고, 다시 이제 접목해보고,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관련되는 계산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예, 물론 뭐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지만 또 같이 하면서 또 한번 풀어보시죠. 자, 12분의 D 빼기 20분의 D는 3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수식의 형태로 더하기 빼기가 나올 때는 흔히 분수식의 아래쪽 부분을 분모,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을 분자 이렇게 얘기하죠. 용어로 굳이 구분한다면, 그러면 아래쪽 부분에 있는 이 분모 부분을 통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통되는 숫자로 표현하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통분한다. 공통되는 숫자로 표현하자는 거죠. 근데 공통되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해당 숫자에 곱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12와 하나는 10이고요. 하나는 20이에요. 분모가. 그러면 이들의 공통 숫자를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뭐가 되겠어요? 뭐 용어를 쓰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공통되는 게 점점 여기에서 배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공배수에 해당하는 게 적용이 되는데, 예, 배수를 취해서 이렇게 갔을 때 얘는 20만큼씩 커지니까요. 20, 40, 60, 80, 뭐 이렇게 이제 가는 쪽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시면 얘도 이제 12, 24, 36, 48 이렇게 이제 쭉 가실 수 있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공통되는 포인트를 딱 찾아서 이제 봐보시면 6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60에 해당하는 것이 되려면 12 같은 경우는 얼마가 곱해졌을 때 곱하기 5가 됐을 때 60이 되죠. 그러면 아래쪽만 5를 곱해주는 거는 불공평하죠. 분모에 곱해주면요. 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도 곱해줘. 그래야 공평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통분이라는 것은 아래쪽 분모만 공통적인 숫자로 만든 부분에서 걔만 어떤 값을 곱하거나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위아래 똑같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같이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윗부분에도 원래 D면은 1D잖아요. 상수가 1이니까 이제 생략해서 안 쓴 거고 거기에 곱하기 5가 된 거죠. 곱하기 5가 되니까 여기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숫자 상수를 앞쪽에 먼저 쓴다라고 했을 때 5D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20분의 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면 마찬가지로 그죠? 20에 얼마가 곱해지면 60이 돼요? 그렇죠. 3이 곱해지면 얘는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그냥 D가 있었어요. 3이 곱해지면 돼요. 여기도. 그죠? 똑같이 위아래.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분수를요.
공통되는 분모를 만드는 거예요. 통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여기에 이제 제가 표현을 해드린 것처럼 60분의 5D, 그 다음에 여기가 60분의 3D.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 이들의 이제 빼기에 대한 형태로 가시는 거죠. 자, 통분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계산이 되시죠? 그죠? 이 부분에 어떻게 계산이 돼요? 60! 통분해서 갑니다. 그러면 60 똑같이 그냥 써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윗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5D 빼기 3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5D에서 3D 빼면 2D만 남죠. 2D. 그죠? 그래서 60분의 2D 이렇게 좌변에 대한 건 남게 되는 거고요. 뭐 오른쪽은 계속 얘가 통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네요. 자, 이 값이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요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요, 요런 계산법, 요런 상황에서 미지수,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수를 미지수라는 표현 썼을 때 여기는 D가 미지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상황에서 자, 봅시다. 2D, 자, 윗부분에, 그 다음에 요 상황이거든요. 요 상황에서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는요, 이 같다 기호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미지수 값을 찾아내느냐, 이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클러스 X 생각하세요. X. 어떻게 해요? 요렇게 곱하시고요. 이렇게 곱하셔서 좌변과 우변 각각 하나씩으로 놔주시면 돼요. 보세요. 그러면 2D 곱하기 3. 예, 이렇게. 작고 다른 거 뭐 넘기고 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제일 간단해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예. 해서 2D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암산되죠. 이런 거는. 그러면 6D잖아요. 그 다음에 60 곱하기 1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쪽 변으로 넘어가서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변에 써도 좌에 먼저 쓰든 우에 먼저 쓰든 그건 상관없어요. 60을 여기다 쓰고 여기다 6D를 써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미지수 D는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거를 좌측에 많이 쓰죠. 우측에는 일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쓰고 있고요. 요렇게 정리를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쨌거나 이 클러스 형태로 곱해서 분수의 이 등식에 해당하는 것을 미지수 정리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늘상적으로 쓰일 거예요. 이런 계산은. 자, 그러고 나면, 자, 미지수 D를 구하기 위해서 얘만 남겨야 되거든요. D만 남겨야 되거든요. 앞에 6이 붙어 있어요. 얘를 어떻게 좀 없애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양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숫자, 얘가 없어지는 숫자로 나눠버려야죠. 그러면 딱 보이는 게 뭐예요? 6. 양변을 6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럴 때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같이 가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자, 그러면 얘 6 약분해서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D만 남았죠? 그 다음에 얘 약분하면 60 나누기 6이니까 얼마 남아요? 10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왔네요. 답은 D는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여기서 약분에 의해서 계산해서 D는 10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예, 그래서 집과 도착지, 약속 장소까지의 거리 D는 10만큼의 거리다. 10km겠죠. 시속 킬로미터로 이제 적용이 됐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봤네요. 예, 제가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설명을 뒷부분에 가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여러분께 이제 맡겨드리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조차도 나는 좀 오래전에 해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제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아니 설마 뭐 저런 것까지 못할까 봐 해주나 이렇게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수업의 이제 기준이 생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 아시더라도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당연히 이 포인트 잡아서 계산하는 방법 연결 가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미지수 값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분수를 통분한다든지
그 다음에 약분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빠르게 계산하는 클로스 방법 계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어디서나 다 접목해서 사용하는 수식 계산법이니까 알고 넘어가 주시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요, 저희가 이제 거리나 속도, 시간 관련되는 문제 유형으로서 여러분이 구분을 좀 해보실 수 있겠고,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바로 속도 관련이긴 한데요. 속도 관련해서 연관되는 문제긴 한데 유속이라고 해서 강물의 속도 이렇게 좀 접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요. 강물, 흐르는 강물에 대한 게 있는 상태. 그러면 기본적인 그 강물의 속도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그 위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요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흐르는 강물, 그러니까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평지에서는요. 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속도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강물에서는 물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속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배도 움직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따지는 속도는 반드시 물의 속도와 강물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접목되는 부분에 대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기본 개념은 뭡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일정한 상황에서요. 속도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소요되는 시간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된다. 이 기본은 똑같아요. 그거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단지 이런 유속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요. 강의, 하류와 상류 이런 표현을 써요. 강물이 있어요. 강의 하류, 여기가 하류고요. 여기가 상류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떤 측면에서 상하 구분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항상 물줄기는 폭포 생각하시면 되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펌프질을 해서 올리는 거고요. 역행하는 거고요. 예, 기본적인 형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기본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상류 개념은 위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하류로 흘러가는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상하류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럼 물의 흐름 방향이 상에서 하류로 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물은 그렇게 흐르지만 이동하는 배는 항상 물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방향으로 상에서 하 방향으로 이 배도 움직여야 되느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항상 이 배가 하류에서 상류에서 하류로만 이렇게 가야 되나요? 아니죠. 거꾸로도 갈 수 있죠. 하류에서 상류로. 바로 요럴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와 하류에서 상류로 갈 때 차이점은 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희가요,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 때, 막 한여름 되면 폭풍도 막 세게 불고, 저기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바람이 부는 방향,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근데 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요. 그러면 뭔가 누가 막 나를 등을 막 떠미는 느낌 들잖아요. 바람이 나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속도보다 이게 걸음이 더 빨라져요. 느껴보시죠? 그런 거 있으시죠? 근데 역행해서 가요. 우산 막 이렇게 쓰고 막 거꾸로,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나는 거꾸로 가요. 그러면 잘 안 가지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속력을 내려고 그래도 바람의 풍속에 해당하는 게 날 방해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감은 오히려 같은 속도로 간다고 가도 실제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더 떠밀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플러스. 근데 역행해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감이 마이너스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이 유속이 나올 때 접목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근데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시간은 뭐라고요? 시간은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죠? 시간은 거리를 이동하는 속도로 나눈 거다. 그래서 시간은 속도
속도, 분의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니까. 그죠? 그거는 여기서도 바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죠.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그대로 접목을 하시면서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보시면 속력이 40인 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의 하류에서 상류. 자, 하류에서 상류로 가는 거면 뭐 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죠. 물이 흐르는 방향에 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에서 상으로 가는 건 역행이에요. 상에서 하로 내려오는 거는 같은 방향이에요. 속도가 더 플러스. 거꾸로 갈 때는 속도는 나는 마이너스. 내 입장에서, 배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내 속도도 플러스. 등을 떠밀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견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 거리가 108km 거리인데 4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강물의 유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제 이럴 때도 속도는 일정한 거다. 변속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거리를 이동하는 속도 나눠주시면 시간 관점이 등장을 하잖아요.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니까 4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 이동한 속도는 어떻게 된다? 유속을 Y라고 했을 때, 강물의 유속을 Y라고 했을 때 역행해서 거꾸로 갔죠. 그러면 내 유속에서, 내 배의 속도에서 유속만큼이 감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 빼기 강물의 유속 Y. 이 강물의 속도 Y만큼, 유속만큼 빼지는 거예요. 감속. 나는 40으로 간다고 가는데 거꾸로 역행해서 가니까 감속되는 거예요. 이 속도만큼이 빠졌어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이동하는 거리는 108km. 어차피 뭐 이만큼은 가야 되니까, 도착하니까. 그죠? 그래서 속도에 대한 것만 유속만큼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나눈 거잖아요. 속도로. 똑같잖아요. 이게 몇 시간? 4시간 걸렸대요. 이게 4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공식이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서서 2번 문제에서 보신 그 관점에다가 어떤 거 하나만 더 플러스하면 된다? 강물의 유속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 하류에서 상류로 가는 역행일 때는 그거 유속만큼을 감속, 속도를 빼주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거꾸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 속도가 더 보태지는 거예요. 속도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비탈길 막 내려올 때는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지금은 이제 감속으로 가야 됐죠. 그게 이제 소요되는 시간, 4시간이 된다. 요겁니다. 자, 식만 이제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계산은 저희 아까 2번에서 꼼꼼히 한번 계산해 보셨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한번 연결해서 또 해보실까요? 자, 400-y 분의 108은 4시간. 그래서 4다. 이렇게 이제 여기 성립을 해요. 그러면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통분하거나 약분하는 부분 없이 바로 어떤 거 접목하시면 되시나요? 제가 아까 클로스 X 모양 계산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가시면 되는데 지금 우변이 4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분모 쪽을, 얘는 분모 분자 있는데 얘는 4 일반 자연수예요.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 분모 쪽을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 넣어주셔도 돼요. 1분의 4나 똑같은 거잖아요. 물론 4분의 1은 틀려요. 그거는 아니죠. 분모 쪽에. 그래서 1분의 4라고 하든 뭐 그냥 4라고 하든 같은 4잖아요. 값 자체는 변동이 없으니까. 요렇게 해두시면 돼요. 요렇게 해놓고 뭐 하시라고요? 클러스 X로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40 마이너스 Y 이거랑 4가 곱해진 거잖아요. 곱하기 4. 뭐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곱하기 4. 요게 한 변의 한 항으로 그 다음에 108 곱하기 1이네요. 그죠? 그러면 108 곱하기 1 그냥 108이네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좌변 우변의 항등식으로 요렇게 식이 성립이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차차 정리해 주시면 되죠. 여기서 자, 이렇게 괄호 있는 거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풀어 주셔야죠. 먼저 한번 곱해 주시면 4 곱하기 40 160.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분배 한번 해 주셔야죠. 그러면 빼기 4y 요렇게 좌변이 정리가 됐고요. 그
그 다음에 우변은 이제 108 이렇게 이제 남게 됐는데, 자, 숫자 되어 있는 거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미지수 포함된 거는 미지수끼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시죠. 예, 그래서 미지수는 미지수끼리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는데, 여기서요 계산을 할 때 웬만하면 음수보다는 양수 형태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좌우를 좀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여기에서 봐보세요. 마이너스 4y였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우축으로 넘겨서 4y라고 표현을 했죠. 그거는 항등식 기준에서요. 좌측을 우축으로 가든 우축을 좌측으로 가든 항등식에서 좌우 위치를 바꾸게 되면 어떤 거든 간에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도, 자, 여기서 마이너스였는데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돼요. 부호가 바뀌어요. 반대로. 그것도 역시나 계산할 때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자, 160은 그대로 놔둘게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108을 왼쪽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원래는 부호가 없으니까 플러스 108이잖아요. 왼쪽으로 넘어가면 위치가 우에서 좌로 바뀌었죠.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60에 자 얘가 넘어서 마이너스가 돼요. 빼기 108 마이너스 108. 그래서 그 다음에 자 항등기호 있고 마이너스 4y였어요. 그죠? 이거를 우축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같다 기호 중심으로 우축. 그러면 마이너스였으니까 넘어오면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4y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을 써놓은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빼기 하시면 160 빼기 108 하시면 50이 나오죠. 그러면 4y는 52. 이거 사실 뭐 좌우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저는 좀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52는 4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리하시면.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지수 y만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y가 유속 y가 얼마다 이걸 밝혀내는 게 목적이니까 앞에 있는 4 상수 없애려면 얘를 나눠야죠. 나눠야죠. 좌우변 같은 수로 나눠야죠. 당연히. 그쵸? 그러면은 나누기 하면 없어지네요. 그러면 얘도 나누시면 약분돼서 값은 13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속 y는 13만큼의 속도를 가진다. 시속 13이다. 이렇게 이제 정답은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네, 그래서 2번 문제처럼 이것도 시간, 속도, 거리에 해당하는 걸 접목을 하되 강물의 속도, 유속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거꾸로 역행했을 때는 감속시키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물이 흐르는 방향 그대로 오면 속도가 더 플러스 되는 요인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가속시키자라는 측면. 그것만 접목됐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여러분이 이제 기초적으로 그냥 항등식에 대한 걸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풀어본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거리, 속도, 시간 관련돼서 유속까지 하나가 더 입혀졌을 때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문제 유형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의 완료, 네 번째 문제에서는 보시면 일이 완료되는 측면과 연관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일의 완료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전체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일 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기준은 뭐냐면 전체 완료해야 되는 업무량, 완성 시에 완료되는 업무량 이걸 1이라고 본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냥 이 포인트만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완성되는 거 하나가 1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개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피자 한 판을 시켜요. 그러면 피자 한 판이죠. 그러면 한 판이라는 게 그냥 1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잖아요. 왜 쪼개요? 뭐 여러 명이 나누어서 먹으려고 쪼개는 것도 있고 하루에 한 개씩 먹으려고 한 시간에 하나씩 먹으려고 이렇게 쪼개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시거든요. 그게 이제 일의 완료와 관련되는 문제 형태로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연결해서 해 보시도록 할게요.